특검 수사 내일로 마무리됩니다만은 대통령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데요. 헌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결국 뭐 출석해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재판관들의 송곳 같은 질문을 받아야 된다. 네. 그것을 물론 이제 대리인 측과 상의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되고 그리고 그 진술 과정에서 약간 어긋난 말들이 나오면은 그것이 네. 오히려 재판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지금 그 대리인 측에서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계속 소송을 좀 지연시키고자 그렇죠. 하는 그런 전략을 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로 최후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끝이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대통령 측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되면 불복종할 조짐을 보이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김평우 변호사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뭐 사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뭐 우리가 노예냐, 헌재 결정 무조건 따라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을 사기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어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주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합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도 우리가 승복하란 말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네. 박사모 쪽에서는 천재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자, 승복하면 노예가 된다. 예.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요. 지금 대통령 즉 대리인단이 한 말입니다. 도저히 저는 저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니죠.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져 있는 많은 혐의점들, 의혹들이 있지만 그 부분의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네.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거의 석 달이 다 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의 왕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면 그냥 정치적인 권위에서 당장 물러나시오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국민들이 뭐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도 가서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절차에 들어간 대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된 예. 변호사신데 그럼 그 자리에 왜 출석을 하셨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른 축에서는 손범규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인 체제에서 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재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헌재법에는 나와 있고요. 이거를 모르지 않고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그 대리인단이 17명입니다. 예. 그 누가 이렇게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명 한 명이 대통령을 대리한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각자 변론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헌재의 그 8인 체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재심이 가능하냐 부분도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그 말이 안 되는 게 네. 일단 헌재법에는
7명 이상이면은 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물론 재심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헌재법에는 그렇습니까? 재심이라는 규정은 없지만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뭐 증거가 확정 판결 조작된 것이 확인된다라든가 라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재심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결정을 나중 네. 뭐 하겠지만은 이 현실성이 헌재 있느냐, 심리는- 실효성이 있느냐가 예. 문제죠. 어차피 인용이 됐을 경우에 재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용 후에 60일 이내에 이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이 이미 선출돼 있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 후에 재심 청구한다는 건 이미 상황 정리가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예. 그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나오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재판 절차가 공정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네, 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예, 그럴 수도 예.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예. 그동안 많은 얘기가 됐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조사, 또 하다못해 헌재라도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이 불공정하다고 보이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까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조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리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에 비춰봐서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들을 네. 대리인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해명을 못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리인단들이 주장하는 계속해서 8인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지적하는 부분도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게 헌법재판소법에 왜 9명이 재판관인데 7명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놨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뭔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인사에 의해서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사고에 의해서 뭔가가 생길 수도 있기 네. 때문에 9명이지만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냥 법의 취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창조적인 법리들을 만들어서 주장을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참 보통 변호사로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금 뭐 일련의 움직임 속에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굉장히 관심인데요.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기각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판 지금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뭐 변호인들도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어떻게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17명이거든요. 네. 17명이 만약에 10분씩 하면은 170분입니다. 거의 3시간이고요. 예. 뭐 김평우 변호사 10분씩 같은 한다고 했을 때요. 그렇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1시간 45분 동안 말을 했었죠. 혼자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네. 정말 그 밤을 꼬박 새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네. 좀 시간 제한을 이렇게 좀 줄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근데 있지만 오늘은 뭐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가급적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최종 종결일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네. 재판 진행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가급적 1시간 내에 마치겠다. 국회 측의 그 최후 변론을 1시간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3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탄핵 사유가 크게 보면 하나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3가지를 줄여서 5가지로 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예.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할 것인지 말지만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있는 사실관계의 확정부터가 굉장히 답변이 각자 주장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13가지를 5가지로 줄여놨지만 사실관계 다투고 법리 다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이게 국회 소추위원단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요청을 했던 23일에 맞춰서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단에서도 2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상적인 절차에서라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서면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또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또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써내는 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충하는 측면에서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예. 맞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대리인단이 이미 제출해 있는 서면을 근거로 한 진술로 줄여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죽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17명이 계속해서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번 했던 식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 오늘 안 끝나니까 그걸로 내일 요구를 해달라고 하고 내일도 안 끝나면 3월 1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필리버스터. 그거 자체가 지연 작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예. 나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참 너무나 이게 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투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국회와 대통령 측 오늘 뭐 양보 없는 치열한 변론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여기까지 오게 된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어떤 해명들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건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헌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확인된 의혹 또 사실들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이 모금하는 과정 강제성이 있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좀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건데. 그냥 동참을 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선의에 의한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한 60대 여성이 손을 받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단순히 의견을 묻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최 씨 주변인의 의견이 연설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차한택 씨의 증언입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 또 얽혀있는 이권이 있는지 밝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을 밝혀야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 씨를 어릴 때만 본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오래전의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그 정유라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어릴 때만 봤다는 정유라.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뒤 청와대에서 선수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 자리입니다. 정유라 씨가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최순실 씨의 딸인지 몰랐을까요?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 측의 반박까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네. 자, 오동근 앵커 정리 보셨는데요. 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대통령은 엮였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인들 증언이라든가 뭐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게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오늘 굉장히 법리 다툼이 치열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사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을 예. 펴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관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8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 또 그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그 고영태의 그 사기극이다. 네. 뭐 이런 온갖 주장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최종 변론에서 다 직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과 비슷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은 뭐 최후 새롭게 뭐 변론에서도요? 증거를 제출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자리가 될 거고요. 반대로 국회 측은 이미 그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의 그 중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재 결정 뭐 3월 10일이나 뭐 13일쯤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이제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 광화문과 서울광장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집회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질서 있는 집회로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지금은 폭언의 폭력, 방망이와 혈서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박사모 카페의 게시물인데요.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간다는 글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해와 암살 등 보기만 해도 섬뜩한 게시물들이 눈에 띕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는 혈서식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손에 피를 내서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는 글자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도를 넘은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 탄핵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재가 큰일 났습니다. 기각을 하면 촛불이 난리를 칠 것 같고 인용을 하면 우리 태극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는 헌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입장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혹시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며 조금은 입장을 달리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없던 일로 하거나 타협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 원칙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그건 법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혹여 기각되더라도 승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킵시다. 여권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우리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것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 날을 세우는 정치권. 헌재의 심판 결정을 앞둔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네, 이제 사회적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야 하느냐. 대선 주자들 얘기 입장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한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따라야 한다는 게 많지만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그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현장을 다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쭉 가서 둘러봤는데 그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상황들은 있었지만은 경찰이 비교적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위태위태한 상황은 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3월 1일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거기서 또 어떤 충돌이 벌어질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절대로 이것이 이념 대결이라든가 세대 간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그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하는 판단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법 질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그 정상적인 절차를 두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헌법재판소는 87년 그 거리 투쟁의 결과로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 얻어낸 그 산물입니다. 그 결과조차도 그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까지 갈라놓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할 사람들이라면은 헌법재판소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승복하는 선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뭐 이 헌재 심판 전에 뭔가 결이라도 좀 정치권에서 다지는 일단 그 여야 원내대표들은 그 승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하지만은 그 대선 주자들은 아무래도 여론의 향배 또 지지층들의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그 선제 심판일이 가까울수록 그런 요구들을 국민들이 계속 대선 주자들한테는 요구를 해서 필요한 대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감정은 또 이제 격화된 분들이 많아서 3.1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헌재 앞에서도 소규모 그 탄핵 찬반 그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면요. 차량 폭탄 테러 감지 기계까지 지금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뭐 재판관이나 특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위협이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협박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수준들의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과격한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이번 탄핵에 대해서 이미 불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이미 불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탄핵 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정말로 어떤 이념 갈등도 아니고 이게 뭐 촛불을 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동에 괜히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한쪽은 애국이고 한쪽은 애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특검의 수사 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그 적당한 때를 봐서 헌재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뭐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그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측에서 수용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뭐 반발할 가능성도 예. 있겠지만은 일부는 뭐 재심을 요청하자라고 뭐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쳐야지. 그것을 그 거리 투쟁을 선동한다라든가라는 식으로 예.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양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이죠. 대리인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아까도 제가 변호사들은 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승복하고 말고의 당사자로서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거기에서 승복을 할지 말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네. 논리겠죠. 반대로 기각이 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성숙돼야 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런데 재판관, 특검, 정치인들을 향한 그 협박, 수위가 아주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면을 보니까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까지 동원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그래서 시위가 이거는 있더라고요. 단순한 어떤 시위라든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미 예. 집단적인 어떤 협박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경찰에서도 좀 강경한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네. 이게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이런 부추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누군가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예. 이거를 자제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충분히 봅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몸에 스스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일단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뭔가 좀 이 갈등을 미리미리 봉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뭐 어떤 해법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 제일 필요한 것이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그 헌법이 정한 또 87년 민주화 투쟁의 그 결과물인 헌법재판관들의 상식과 또 법 질서, 법 양식을 믿고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그 전까지 물론 의견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꼭 그 과정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런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회적 합의, 뭐 지금부터 슬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오후 2시 국회 측하고 대리인단 마지막 이제 법정 공방을 펼칠 예정인데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YTN에서 계속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YTN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절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